아, 7대 우주광국 진짜 자랑스러운데요. 저도 누리호를 발사를 할 때마다 사실은 생중계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 영상 보고 감동 안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24만 과학 전문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체물리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황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흥미로운 뉴스를 봤습니다. 누리호의 4차 발사와 5차 발사에 들어갈 부탑재 위성 공모를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정말 엊그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벌써 4차 발사와 5차 발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우주항공청의 우주수송 부분 양창환 선임연구원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발사체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되돌아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연구원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주항공청의 우주수송 부문에서 재사용 발사체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양창환 선임연구원입니다. 재사용 발사체. 우리나라도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는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그 추세에 비하면 많이 좀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재사용 발사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스페이스X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업용으로는. 상업용으로 거의 대부분 스페이스X가 차지하고 있고요. 대신에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X를 따라가기 위해서 거의 개발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페이스X 그 스타쉽 5차 발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아마 그 영상 보고 감동 안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진짜 그때 생중계 중이었거든요. 이렇게 딱 재사용 발사체가 들어오면서 이 로봇팔로 이렇게 딱 잡는 순간에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직 착륙하는 그 스타쉽 1단인 슈퍼헤비가 그 잡는 장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할 수가 있겠죠?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감동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제 자신은 사실 희망을 갖고 있고요. 하루하루 그냥 재사용 발사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되고 있는 그 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항우연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재사용 기술 시연체라는 걸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서 네. 25년 내년부터는 이제 재사용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메탄 엔진 개발을 너무 중요하죠. 메탄 엔진 개발.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주제는 우리나라 발사체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황성님과 함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사체 역사의 시작. 사실은 예전에는 발사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호 발사를 보면서 이제 언론에도 그렇고 유튜브로 중계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 발사체라는 개념에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사실은 발사체는 다른 말로는 우리가 로켓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종종 하는 말로 로켓을 쏘았다 아니면은 위성을 쏘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 두 개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사체라고 많이들 말하는데요. 네. 발사체가 바로 그냥 로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로켓은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위성 발사체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리호가 대표적인 그 위성 발사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위성을 실어서 목적에 맞는 궤도에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과학 로켓이 있습니다. 과학 로켓은 과학적인 관측과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로켓 장비를 장착해서 발사하고 발사한 후에 낙하할 때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비행 궤도가 보통 중궤도 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 쇼핑 업체에서 로켓 배송이라는 용어를 쓰고 빠르다는 의미의 로켓 배송을 쓰는데, 저희는 진짜 로켓 배송을 하는 거죠. 진짜 로켓 배송을 한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방금 그 과학 로켓을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준궤도 비행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준궤도가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궤도라는 것은 우주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보통 고도 100km입니다. 네. 그래서 준궤도 비행은 100km 이내에 발사가 돼서 낙하할 때 그 비행을 보통 준궤도 비행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우주 여행이 바로 준궤도 비행 아니겠습니까? 흔히 100km 카르만 라인이라고 하는 그 우주와 지구를 나누는 그 경계선을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는
그 사이에 우주 공간을 보고 이제 잠시 무중력도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주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준궤도 비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나라도 KSR이라고 하는 그 과학 로켓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발사체의 역사도? 아,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나라의 첫 발사체는 바로 방금 말씀하신 KSR 시리즈 맞습니다. KSR이 무슨 뜻이죠? KSR은 코리아 사운딩 로켓의 앞글자를 따서 KS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KSR이 코리아 사운딩 로켓의 줄임말이었네요. 아까 사운딩이라고 하셨잖아요. 보통 사운딩이라고 하면은 사운드는 제가 소리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 사운딩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사운딩이라는 말은 원래 항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항해. 항해를 하면서 네.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밧줄을 던진다는 의미로 사운딩을 썼는데 우주에서는 이제 우주에 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던지는 로켓을 보통 사운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우주 개발용 로켓이 바로 한국형 과학 관측 로켓, 즉 KSR 시리즈인데요. 그래서 1993년도에 처음으로 발사가 됐던 거죠. 1993년 6월 그리고 9월에 각각 한 기씩 총 2기가 발사되었는데요. 한반도 상공의 오존층 관측과 로켓 성능에 관한 자료 수집이 목적이었습니다. KSR-1이 항공우주연구소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항공우주연구소가 설립된 지 4년 만에 발사된 첫 로켓이고요. 두 번의 발사 모두 고도 약 40에서 50km까지 올라가면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발사된 게 1997년도에 KSR-2 시리즈가 발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7년과 98년에 걸쳐서 KSR 시리즈의 두 번째 버전인 KSR-2에 발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발사가 있었군요. 그럼 KSR-1이 있었고 KSR-2가 이전 버전과 비교를 해서는 어떤 점이 좀 달라졌을까요? KSR-1의 뒤를 이어서 KSR-2는 바로 국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처음 개발된 로켓이고요. 그 특징은 날개를 이용해서 초기 자세 제어를 갖춘 2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단형이기 때문에 네. 단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단 분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발사는 어떻게 성공적이었나요? 97년에 첫 번째 발사 자체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발사 이후에 통신이 두절되면서 데이터 수집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바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해서 98년도 2차 발사 때에는 단 분리를 성공하고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 발사는 우리나라가 정말 열정적으로 모든 국민이 열광적으로 응원을 했던 2002년 아니었겠습니까? 2002년 월드컵 시기. 이때 KSR-3가 발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KSR-3는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는데요. 이전에 고체 추진 로켓에서 액체 추진 로켓으로 넘어간 첫 번째 발사였거든요. 이건 정말 액체 추진 로켓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간다는 거의 가장 큰 의미는 위성을 임무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데요. 고체 엔진의 단점이 이 정밀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맞아요. 이게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위성 발사를 위해서는 바로 액체 로켓 엔진이 필요한 겁니다. 액체 추진제를 사용을 하는 그 발사체 자체가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이 들어가고 발전된 기술이 들어가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KSR-3는 위성 자력 발사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성 발사를 위해서는 액체 추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KSR-3는 액체 추진제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럼 KSR-3로 위성을 발사를 할 수가 있었나요? 아쉽게도 KSR-3로 위성 발사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그 어려운 이유를 우리 신체에 좀 비유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피를 펌핑하는 기관이 어디죠? 심장이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심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발사체에서 우리 연료나 산화제를 펌핑하는 곳이 어딜까요? 엔진인가요? 어딜까요? 우리 엔진의 핵심 구성품 중에 하나가 터보 펌프인데요. 그렇죠. 터보 펌프가 바로 신체의 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KSR-3 같은 경우에는 이 터보 펌프 방식이 아니라 탱크를 가압하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이 발사체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성을 쏘기 위한 고도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발사체가 커지게 되면 탱크도 커져야 되고 그 탱크를 고압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탱크도 튼튼해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중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압 방식을 쓰는 로켓은 거의 위성 발사체에선
찾아볼 수가 없고요. 과학 로켓,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사운딩 로켓 쪽에 네네. 적용을 하는 그런 로켓입니다. 그래서 KSR-3 같은 경우에도 최고 고도는 80km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우리가 과학 로켓을 시작으로 기술을 쌓아가다가 우리가 드디어 한국형 우주 발사체, 일명 KSLV 시대가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KSLV라고 하는 거는 코리아 스페이스 런치 비클, 다시 말해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를 의미하는데 KSLV-1이 바로 나로호였던 거죠. 네, 2002년부터 방금 말씀하신 KSLV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나로호가 KSLV-1이고요. KSLV-2가 네. 바로 누리호가 됩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나로호는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그 모든 개발 과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개발이 되었을까요? 나로호 개발은 2001년 MTCR 가입을 계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MTCR이라는 것은 대량 살상 무기를 운반하는 비행체에 대한 통제 체제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미사일이네요. 그렇죠. 네, 미사일을 통제를 하기 위한 그 체제에 가입을 하면서 나로호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개발이 되었나요? 1단은 러시아가, 2단은 우리나라가 맡아서 개발을 했죠.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위성을 올리는 게 목표였나요? 그 당시에는? 나로호의 그 위성 중량은 100kg급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개발하는 과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순탄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KSR-3가 우리가 액체 로켓을 처음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도 KSR-3의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KSLV-1의 1단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KSR-3는 네. 가압탱크 방식이고 아. KSLV-1은 터보펌프가 들어가야 되는 발사체가 됩니다. 네네. 근데 KSLV-1을 개발할 당시에 터보펌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개발이 능력이 없다라기보다는 개발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국내에서도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술들을 조금 더 응용하고 확대하면 충분히 가능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아직 개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개발 경험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말 안타깝지만 나로호의 1차 발사 그리고 2차 발사가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나로호 1차 발사를 모두가 지켜봤는데 되게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위성이 나가려면 꼭대기에 페어링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성이 담겨있는 부분. 거기가 한쪽은 떨어지고 한쪽은 안 떨어졌던 정말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있어요. 1차로 성공하지 못했던 1차 발사에서 이뤄졌던 일이고 그 다음에 2차 발사에서는 올라가다가 얼마 안 돼서 통신 두절이 일어나고 이제 폭파가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전부 목격을 하면서 이렇게 우주 발사체라는 것을 개발을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2013년 1월에 세 번째 발사에 도전해서 성공을 했었죠. 어떻습니까? 예,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발사 실패 그리고 4차례의 발사 연기를 겪었죠. 하지만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3차 발사를 성공을 하면서 그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얻은 점은 이 과정에서 나로 우주센터도 세워지면서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 새로운 전진기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발사를 하려면 우리나라 땅이 아닌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드디어 우리나라 땅에서 무언가를 발사를 할 수 있는 그 기지가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은데 마침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전부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누리호는 우리나라 우주 개발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톤급 실용 위성을 지구 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를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발사체를 순수하게 국내 기술로 만든다는 건 정말 큰 도전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특히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 개발은 우리나라 우주 기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100%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일부 해외 그 기술들을 지원받아서 터보 펌프라든가 핵심 기술들에 대한 자체 기술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우영과 국내 우주 기업들의 노력 덕분에 2021년에 네. 발사를 성공했고 네. 그런 발사를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도 당당하게 7대 우주 강국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7대 우주 강국 진짜 자랑스러운데요. 75톤급 엔진 4기가 함께 3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추진력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순간의 모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거든요. 그리고 누리호가 2차 발사, 3차 발사에 성공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방금 말씀을 해주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 거네요. 우리나라가 7대 우주 강국에 당당히 합류하게 된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엄청나게 자랑스럽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발사체 개발에 사실 지금 민간 기업들도 활발히 참여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뉴스페이스 시대의 그 주인공은 민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기업이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현실적이고요. 무엇보다도 2024년 5월에 우리 우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큰 이벤트. 바로 우주항공청의 개청입니다. 맞습니다. 개청하면서 우주항공청에 큰 미션이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당당하게 앞으로 5대 강국으로 올라서는 게 큰 미션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주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너무 커지고 있죠, 진짜. 이 우주 시장의 글로벌 마켓 쉐어의 한 10%를 담당하는 게 우주항공청의 큰 미션입니다. 이게 우주청의 목표군요. 그게 2045년까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마켓 쉐어 1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민간이 주도하는 스페이스X의 그런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 앞에 나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뉴스페이스들을 이끌 만한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요 몇 년 사이에 저희 민간 기업들의 이 볼륨도 꽤 많이 팽창을 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노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도 있고,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나스텔라 네. 이렇게 있습니다. 누리호 다음인 차세대 발사체 KSLV-3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준비 과정은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KSLV-2까지는 항우연이 주관해서 개발을 했고요. 네. KSLV-3격인 차세대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 기업이 돼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세대 발사체의 임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차세대 발사체의 미션은 달 탐사를 위한 수송인 만큼 혁신적인 기술력과 창의적인 접근으로 새로운 우주 탐사 시대를 열어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차세대 발사체가 우리나라의 우주청하고 민간 기업이 협력을 해서 뭔가를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 같은 우주 탐사를 이끄는 기업이 저는 나올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우선 항성님과 함께한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진짜로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광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주항공청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들께 간단히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우주항공청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우리나라 위성 개발의 역사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